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광자, 선비가 되는 공부라는 제목으로 1652 선생이 쓴 학교 모범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총 10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모범은 경몽요결, 또 뭐죠? 다른 어떤 잘 알려진 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표준 교과서였다고 하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교 모범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어떤 교육적 교육관들 또 교육 내용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또 삶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들이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모범은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텐데, 총 16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들은 그 중에서 서문을 포함해서 9개의 조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갈 생각입니다. 자, 제1강 들어가는 말이라고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들어가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학교 모범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서문이라고 하면 글 전체 내용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글들을 읽을 때 꼭 서문을 주의 깊게 읽으시면 그 책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는 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만 백성을 낳으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는지라 하늘이 준 거룩한 덕을 누구나 다 받았건만은 사도가 끊어지고 교화가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작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비의 풍습이 경박하여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헛된 공명만 숭상하고 실행을 힘쓰지 않아서 위로는 조정의 인재가 모자라서 벼슬의 빈 자리가 많으며 아래로는 습속이 날로 퇴폐하고 윤리의 기강이 날로 무너져서 없어지고 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장차 지난날에 물든 습속을 일소하고 선비의 기풍을 크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선비를 가려 뽑고 가르치는 방법을 다해서 성현의 가르침을 대략 본받아 학교 모범을 만들어서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몸을 가다듬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규범을 삼게 하니 모두 16조로 되어 있다. 제자 된 자는 참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하고 스승된 이는 더욱 이 법규로서 먼저 자신을 바로잡아 이끄는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글 안에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글의 저자인 율곡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율곡이 선생은요 1536년부터서 1584년 50세를 못 살았죠. 49세가 되네요. 이분은 조선 중개학자이고 또 정치가이고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율곡이를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율곡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학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정치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그 직업에 걸맞습니다. 정치가이면서 학자이고 이제 교육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비단 율곡만이 아니라 태기 이황 선생을 두고서 만약 그분의 직업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역시 정치가 또는 이제 관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 하면, 조선시대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전문 연구자들이 다루는 유학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유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또 이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이론적인, 추상적인 내용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구체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가해 버리면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완전히 또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라든지 삶의 어떤 또 생활에 깊숙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율곡은 아버지 이혼수하고 어머니 신사임당이죠. 어머니가 사실은 더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죠. 셋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외가인 강원도 강릉 어주컨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강릉은 외갓집인 거고요. 본가는 파주입니다. 본가는 덕수, 그래서 덕수이시라고 그러고요. 자는 수컨 또는 율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곡이라고 하는 말이 밤나무 율자에다 골짜기 골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풀면 밤나무 꼴입니다. 그래서 이 파주 쪽에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를 따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율곡이라고 하는 거는 율곡 선생의 본가, 친가와 관련되어 있는 호다. 그렇게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석담, 또 우제, 이런 호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종명했고요. 13살 때 진사시에 합격을 하고 9차례 과거의 장원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1563년 호조자랑을 시작으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대략 28살? 인가 아마 그런 연령대일 것으로 제가 추산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1563년, 1536년생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학교 모범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곡 사상을 개혁사상을 표방했다고 그러고요. 그걸 이제 경장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곡은 1549년, 1536년, 1549년에서 개국한 뒤로 한 20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조선이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문제들이 노출되는 그런 시기에 직면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곡이 쓴 저작들을 보면은요, 뭐 동호문답, 또 만원봉사, 이것들이 이제 경장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저서들입니다. 근데 이제 성학지묘, 또 경목요결, 학교모범, 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또 이러한 책들은 뭐냐면 동어문답이라든지 만원본사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성학지보, 경목요결, 학교모범은 교육적인 측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또 뭐냐면 사회 의식계의 협, 그게 이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모범은 구체적으로는 율곡이 대작으로 재직했던 선조 15년에 선조의 명을 받고서 이제 스승을 고르고 또 선비를 기르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관학에서 교육 교재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국민교과서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에 보면 처음에 여기 뭐라고 했죠?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한심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한번 해볼까요? 율곡은 당시 이제 이 선조가 통치하는 조선의 상황을 위로는 조정의 인재가 모자라서 벼슬의 빈자리가 많고
아래는 풍속이 대패하고 기강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한심하다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뭐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딱하거나 기막히다. 얘를 이제 말을 만들면 할 일은 뒤로 미루고 허구한 날 밖으로 다니는 글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쓰고 있죠. 허허 한심하다.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 이렇게 게을러서 뭐 이런 정도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 말보다는 이 한심하다는 글자 한자를 보면은요. 차가울 한 마음 심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마음에 차가운 기운이 돈다. 이런 뉘앙스를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해를 하려면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을 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서늘해지는 느낌. 바로 그러한 느낌이 한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그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율곡이 한심하다라고 느꼈던 그러한 상황들을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 학교 모범에서 어떻게 논의들을 한번 전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율곡이 이게 핵심이에요. 하늘이 만백성을 낳으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는지라 하늘이 준 거룩한 덕을 누구나 받았건만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곡 교육론의 핵심 전제죠. 이게 사실은 성선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어떻게 표시하면 하늘이 낳은 모든 존재는 법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가령 물은 아래로 흘러서 바다로 가고 불은 타올라서 하늘로 치솟고 새는 숲으로 날아오고 동물은 들판으로 내달린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주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법칙. 또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 총합은 일종의 보존된다. 뭐 등등등. 이러한 법칙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 되는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덕이 있다. 거룩한 덕이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덕이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 되는 거고요. 바로 이게 이제 유학 인성론의 대전제가 되고 명자로 따지면 성선설이 되는 거고 공자는 뭐죠? 이 덕의 핵심 바로 어질 인자, 인의 학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중용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중용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다. 중용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든 존재자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는 이러한 거룩한 덕을 가지고 있다. 이걸 뭐냐면 이 천명주의 성에서 그 성과 이 거룩한 덕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죠? 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 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혹시 그 불교 이야기하고 조금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되는 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였죠? 부처가 되는 본성. 그래서 불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덕성, 불교에서는 불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불성 이야기 조금 하면서 덕성 이야기를 조금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불성이라고 그러면 뭐죠? 명심, 견성, 성불 이렇게 되죠. 명심, 마음을 밝혀서 견성, 불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 불성을 봐가지고 성불,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불교에서는 모든 세상의 존재는 뭐의 지배를 받는다? 인연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인연이 닿으면 생겨나고 인연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야? 인연 따라 생겨났다, 소멸하는데 인간은 이 이치를 몰라요. 이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인연이 닿았다, 흩어졌다 그러면 없어질 거를 영원히 붙잡으려고 집착을 하는 거죠. 자, 집착하는 게 뭐가 있죠? 자신에 대한 기대감, 집착, 또 오래 살려고 하는 장소에 대한 기대와 집착, 또 명예에 대한 기대와 집착, 또 부귀와 또 공명에 대한 이런 집착들이 있죠. 그런데 불교의 인연법에 따르면 절대 잡을 수 없는 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면은 이 대상을 오래도록 붙잡아두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들은 가한물이지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가 오는 거죠?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고통이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이 결국 뭐예요? 청정무가 마음을 갈고 닦아서 인연법을 깨달아서 어리석은 무명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무명이 바로 뭐냐면 이 이치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이런 겁니다. 참 그런 거죠.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을 깨달으면 모든 것은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착 중에서 가장 큰 집착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죠. 나의 본성은 원래 아무것도 없다. 아까 말했던 그 불성 있죠. 아무것도 없는 본 모습, 그게 바로 뭐예요? 불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부처가 되는 씨앗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씨앗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씨앗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러셀의 서양 철학사의 Description Theory인가 기술 이론인가 마지막 부분에 나온대요. 근데 그 이야기의 요지가 형이상학, 어떤 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 러셀이 비판하는 건데 없는 것을 그 없음에 대해서 논의함으로 인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논의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종교와 관련된 어떤 유일신에 대한 논증을 해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없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사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씨앗, 부처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불성이다. 그런 이야기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유학으로 가면은 이제 그 덕성이 뭐죠? 바로 네 가지죠. 인, 의, 예지. 인은 어질인, 그다음 의는 오를 의 이렇게 이제 푸는데 어질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랑으로 풀 수 있고요. 또 오를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풀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자꾸 러셀 이야기에서 러셀 이야기 나왔는데 근래 그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을 잠깐 봤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가장 옳은 삶, 올바른 삶이 뭐냐? 바로 사랑과 그 올바름, 사랑과 지혜. 여기는 사랑과 정의인데 거기는 사랑과 지혜였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면 러셀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 이 둘을 가지고서 이게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올바른 삶을 견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이 인과 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대립되는 게 주역을 보면요 인과 지가 계속 대립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인 그런 관계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랑과 오름이라고 하는 거 이 맹자에 가게 되면 여기에 좀 부각된다 라는 거,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덕성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맹자는 뭐라고 그랬죠? 네 가지 덕성에서 인, 의, 예지가 있고 이 인, 예지가 바로 뭐죠? 네 가지 덕성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서가 뭐죠? 측은지심, 수어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늘이 준 이 거룩한 덕을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실현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율곡의 진단은 뭐죠? 바로 이거죠. 사도가 끊어지고 교화가 박지 못함으로써 진작실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갖고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그 씨앗을 키우고 발양시켜야 되는데 바로 사도가 끊어지고 교화가 받지 못하면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교육자하고 피교육자,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라는 것이고 이 학교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사적인 측면과 또는 학생의 측면 이 두 측면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에 보게 되면 논어 20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1편이 무슨 편이죠? 학위편이라고 그럽니다. 학위편이 뭐예요?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학위 시습지에서 따온 편명이란 말입니다. 배우고 수시로 익힌다면 역시 기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구절이죠. 이 동아시아 사서의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이 논어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배우고 익히면 때때로 기쁘지 아니한 것에서 배우고 익히면 돼.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유학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경이라든지 또 요한복음과 비교해 보면 사뭇 유학의 내용들이 너무나 이 평범한 것 같지만 깊은 의미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도덕경은 뭐라고 시작하냐 한번 알펴볼까요? 도덕경 뭐라고 했죠? 도가 말해줄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사도 요한이 지었다는 요한복음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신비롭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유학의 가장 중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논어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배우고 수시로 익힌다면 역시 기쁘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유학의 기본 정신이 녹아 있는 거고 그것들이 그대로 이 학교 본부 시작하는 데에도 등장하고 있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배우고 익힌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그냥 평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배운다라고 하는 그 자세 안에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물려 있거든요. 일단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배우는 사람은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다 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열린 자세를 갖고 있겠습니까? 절대 열린 자세를 갖고 있질 않아요. 공자의 예화들, 옛날에 공자의 태묘에 들어갔을 때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야, 공자는 예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그랬더니 맨날 물어보기만 해. 이게 뭐가 아는 거냐. 그때 공자 그 이야기 듣고는 물어보는 것, 그것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안에 뭐예요? 이 열린 자세들이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안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 증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친구 안현은 능숙하면서도 능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학식이 많으면서도 학식이 적은 사람에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세는 결국에 뭐예요?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 자기 자신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죠. 열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정해져 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이 말 안에 이런 심오한 깊은 뜻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유학에서 말하고 있는 배움이 뭐냐라고 할 때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위기지학은 뭐죠? 자신을 위하는 학문. 위인지학은 뭐죠? 남을 위하는 학문.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학문은 이기적인 학문, 위인지학은 남을 위하는 학문, 이타 학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위기지학은 뭐냐면 자신의 인격 환성을 위한 학문.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학문. 그러니까 결국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위기지학, 위인지학이라고 할 때는 위인지학이 아니라 위기지학이 바로 본연의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배움과 관련해서 공자가 허여한 제자가 딱 한 명 있어요. 바로 그게 안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자가 위기지학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인 예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공자가 이제 천하를 주유하고 말년에 이제 너나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애공이 제자 중에서 배우기를 누가 제일 좋아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안현이를 제기하면서 이제 안타깝게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내 제자 중에 안현이가 바로 최고, 안회가 배움을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뭘 배웠냐면 노여움을 옮기지 아니하며 허물을 2번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공자가 말하는 그 배우기를 좋아했다고 한 그 배움은 뭐예요?
노염을 옮기지 아니한다. 허물을 두 번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신의 인격 완성과 관련된 공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시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분과학문의 특정 지식을 배운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위기제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자가 안연희를 평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실하게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학문들, 그러니까 위인지학으로만 나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비의 풍습이 경박해지고 또 양심이 마비되어 헛된 뭐예요? 공명만 숭상하고 실행을 힘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학문을 결국 배우는 게 뭐냐면 안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헛된 학문, 위인지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이러한 벼슬 어쩌고저쩌고 또 윤리기강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자. 위기지학을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썼는데 그게 뭐다? 학기모범이라고 하는 이 책이고 몇 조목으로 되어 있다? 16조목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 제자전자는 이렇게 하고 또 스승된지는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를 한번 변화시켜보자 라고 하던 거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후에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